정말 나 책임질 수 있어? 아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당신이요? 잘 있는 거야? 아이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수. 우리 안부를 다 묻고 난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우리 약속해요. 아이고, 이 인간을. 아니, 무슨 일입니까? 당신들이 누군데 함부로 들어와요? 도둑의 꿈, 김현용. 서울 지하철 종로 3가역은 세 개의 노선이 만날 뿐만 아니라 도심의 가장 번화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지하철역이다. 노선마다 수많은 사람이 타고 내리고 갈아탄다. 그러다 보니 노선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여러 갈래고 위아래로 뻗어 있고 긴 경우는 상가를 이루고 있어 처음 오는 사람은 지하의 별세계에 온 듯 느낀다. 거기다 지하와 지상을 연결해주는 출입구가 15개이고 보니 익숙하지 않은 승객은 거미줄 같은 통로와 출입구 중 어느 쪽을 택할지 몰라 우왕좌왕 하기도 한다. 기껏 길을 찾아간다는 것이 엉뚱한 곳에서 헤매며 약속 시간이 지나 애를 태우기도 한다. 그 지하에 열차를 기다리거나 아래 위층이 교차하면서 생긴 여유 공간마다 사람으로 득실거린다. 러시아워가 지나면 열차를 기다리기보다는 세상을 구경하러 나온 하나같이 늘수구레한 사람들이 빈터를 차지하고 앉아있다. 무료하니 집에 죽치고 있기 갑갑하여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열차를 타고 번화가이고 중심지인 종로 3가역에서 무작정 내린다. 지하철이 경로 우대고 무료이니 교통비가 안 들고 시간마저 내 편이니 여유만만하다. 다리 아픈데 지상으로 올라갈 것 없이 열차에서 내려 가까이 있는 벤치나 아니면 층계 계단에 걸터 앉는다. 할 일 없고 무료하다 보니 사람이나 구경하자고 지나가는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막상 남의 시선을 느낀 행위는 무안을 느끼면서도 자기 모습에 무언가 흠이 없나 살피며 멀어져 간다.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20대 중반은 넘었을 듯한 한 젊은이가 계단에 앉아있다. 약간 마르고 침울한 얼굴의 청년은 낡은 갈색 점퍼와 까만색 바지를 입고 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눈을 감고 무언가를 생각하기도 하면서 1시간쯤 한 곳에 앉아있던 청년은 손목에 찬 시계를 흘끗 보고 일어났다. 청년은 이리저리 통로를 지나다니더니 1번 출구를 찾아 지상으로 나왔다. 한낮의 햇빛에 눈이 부시자 그는 모자를 눈 가깝게 누르고 종각 쪽으로 걸었다. 탑골공원 입구를 지나자 곧 이어진 담벼락이 눈에 들어왔다. 담을 따라 난 길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담이 둥글다 보니 맨 앞이 보이지 않는다. 젊은이 김삼식은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나서 이곳을 찾아와 무료 급식 대열에 끼어들려 한 것이다. 이렇게 줄이 길 줄은 생각하지 못했으나 하여간 그 끄트머리에 섰다. 조금 있으니 그의 뒤에도 사람들이 줄을 선다.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 우리 차례가 돌아올까요? 뒤에서 들리는 질문에 뒤돌아보니 말한 사람이 젊어 보여 반가웠다. 노인들 틈에 끼어있기 민망했는데 비슷한 사람을 만난 것이다. 여기가 처음이신가 보군요. 나도 처음이라 잘 몰라요. 줄이 계속 앞으로 가는 걸 보니 밥 먹으러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로 앞줄이 계속 짧아지네요. 무한정 준비하고 급식하는 게 아닐 테고 이제 12시 조금 지났으니 12시 반까지야 주겠죠. 삼식 씨는 기대 섞인 희망을 이야기했고 그도 수긍하는지 잠자코 있다. 배가 고프다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뒷사람이 인사를 정해온다. 여기서는 젊어 보이고 그러면서 이 줄에 서 있다는 데서 뭔가 사정이 비슷한 동질감을 느껴서일 것이다. 우리 인사합시다. 나 노동길이랍니다. 삼식 씨도 이름을 알려주며 상대방이 내민 손을 잡았다. 반갑습니다. 나는 김삼식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줄이 급식소 문 앞에 이르렀고 봉사원이 5명씩 대기실로 들어가게 했다. 삼식과 동길도 그 일행에 섞여 비좁은 대기실에 들어갔다. 서로 붙어 앉으니 갑자기 가까운 사이가 된 듯했다. 식사가 끝난 5명이 내려오자 그 숫자대로 위층 식당으로 오른다. 비좁은 방에 여러 명이 이용하려니 촘촘하게 탁자와 의자, 사람이 들어차 있다. 다수가 세상 구경 나온 노인이고 실직자, 행여자 등이 섞여 있다. 담배와 술에 찌든 사람들에게서 나는 특유한 냄새가 떠돈다. 비빔밥과 떡 한 덩이씩을 받고 옆에 나란히 앉아 먹자니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경계심이 사라졌다. 동길 씨는 꼭 형 같아요. 그렇게 불러도 되죠? 나보다 4~5살 위이실 것 같네요. 그렇게 합시다. 나도 동생이 생긴 기분이네요. 이내요가 뭐해요. 이내라고 하세요. 좋아. 삼식이는 이런 자리에 낄 나이가 아니잖아. 왜 여기 와서 점심을 때워? 동길이 형은 이런데 올 나이가 돼서 여기 왔어요. 하면서 주위를 둘러본다. 몇 숟갈 뜨지 않은 것 같은데 빈 그릇이 되자 떡을 떼어 입에 물면서 동길이 말했다. 얘기하려면 길어. 우리 나가서 이야기할까? 형님 동생이 되어 식당을 나오자 2사람은 지척에 있는 탑골공원 안으로 들어간다. 거기도 역시 식당에서 만난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무리지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한 사람이 무언가 열심히 주장하기도 하고 혼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한다. 삼식이는 공원 한 구석의 벤치에 자리가 나자 그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앉으세요. 나만 앉아? 하고 미안해하면서도 모서리 앉았고 삼식은 그 옆에 섰다. 삼식이, 나는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온전하게 살진 못했어. 나쁜 짓만 밥 먹듯 했지. 가족들 속 많이 썩이고. 동길이 과거를 회상하자 마음이 착잡한 듯했다. 마누라에게 쫓겨났어. 땡전 한 푼이라도 갖다 줘야 마누라가 좋아하지. 빈둥빈둥 먹고 놀기만 하니 보기 싫은가 봐. 나가서 돈 벌어오기 전에는 집에 얼씬도 하지 말래. 삼식도 맞장구를 쳤다. 난들 형과 다를 게 없어요. 이 나이가 되도록 한게 있어야죠. 그저 뜨내기 생활로 여기저기 떠돌아만 다녔어요. 맘먹은 여자가 있어 결혼하려 하는데 그 아가씨는 결혼식을 꼭 올려야 한다네요. 여자들은 왜 그런 걸 좋아하는지 막무가내예요. 결혼 반지 하나는 마련해야 하는데 땡전 한 푼 없으니 걱정이 태산 같아요. 공원 구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니 2사람은 조바심이 났다. 더구나 곁에 사람이 앉아있어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다. 삼식이가 제안했다. 나 신림동에서 방 하나 얻어 자취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갈까요? 삼식은 혼자 사는 집이라 쉽게 제안한다. 동길은 삼식의 말이 반가웠다. 무언가 그에게 할 말이 있는데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 어디 조용한 데로 가자고 할 참이었다. 전철과 버스를 바꿔 타고 1시간쯤 지나 난곡 버스 종점에서 내렸다. 삼식은 편의점에 들러 마른 오징어와 소주, 땅콩 봉지를 사고는 골목을 몇 번 돌아 한 낡은 기와집으로 안내했다. 집은 한 채이지만 부엌을 따로 낸 방이 붙어 있는데 그중 한쪽이 삼식의 자취방이다. 남자 혼자 사는 방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삼식은 우선 담배를 꺼내 한 갭이 권하고 자기도 꼬나물었다. 그리고는 소주 마개를 따서 잔에 따라 동길이 앞에 놓았다. 동길이 형, 반갑습니다. 자, 한 잔 드세요. 하면서 잔을 들어 서로 부딪혔다. 담배와 술잔과 오징어로 분주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하자 방문을 빠끔히 열어놓았다. 두 사람은 다 얼큰이 취기가 돌았다. 동길은 할 듯 말 듯 못한 말을 이젠 털어놓고 싶었다. 지금 아니면 못한다는 조바심이 생기기도 했다. 삼식이, 우리 앞을 뭔가가 가로막고 있어. 그게 뭔지 알아? 글쎄요, 뭘까요? 돈? 맞아, 그거야. 돈이 있어야 나는 남편, 아버지 행세를 하고 삼식이는 결혼도 하잖아. 그 돈이 웬수예요, 웬수. 그런데 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대요. 왜 갑자기 돈 타령이에요? 삼식이 머리가 둔한 거야, 모르는 체 하는 거야. 내 입에서 꼭 말이 나와야 하겠어. 삼식이는 이미 동길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짐작이 갔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오게 하고 싶었다. 듣고 싶어요. 이야기하세요. 우리 한탕 하는 거 어때? 금은방이야. 점 찍어둔 데라도 있어요. 삼식이는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응답을 건너뛰고 있다. 강한 긍정이다. 봉천동 중앙시장 입구에 있는 점포야. 여러 갈래길이 나 있어 튀기도 좋아. 동길이 형은 콩밥을 좀 먹은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살다 보니 피할 수 없었어. 그런 인생은 맨날 그런가 봐. 지금도 그 궁리하고 있잖아. 그런데 말이야, 감방에 있을 때 같이 있던 친구가 그 일 전문이야. 그래서 좀 배웠지. 과거 얘기할 때가 아니야. 그는 잔에 소주를 가득 부어 남기지 않고 들이켰다. 그러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 나랑 한번 가서 둘러볼까? 요즘은 CCTV 때문에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 절단기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자네가 사용해. 젊은이 힘이 나보다 세잖아. 셔터를 올리고 밖에서 주변을 감시해. 난 안으로 들어가 진열장 유리를 깨고 물건을 쓸어 담을게. 자신감이 대단하네요. 그렇게 자신해요? 요즘은 그 짓 하기도 쉽지 않아. 웬만한 곳은 CCTV가 감시하고 있어. 하지만 현장에 가서 위치를 파악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면 돼. 좋아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난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우리 약속해요. 알았어. 나도 마찬가지야. 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돌아가면 새 출발할 거야. 그들은 현장을 가서 살피고 어떻게 할지 의논에 의논을 거듭하고 헤어졌다. 삼식이는 이 짓이 두렵고 떨렸다. 하지만 결혼식 날 신부의 손가락에 반짝이는 가락지를 끼워줬을 때 즐거워할 영미의 얼굴이 갑자기 떠올랐다. 다음날 점심에 그녀를 불러내 감자탕집에서 마주 앉았다. 이 집 감자탕 맛이 괜찮아. 저봐, 많이들 기다리고 있잖아. 난 스테이크 잘하는 집도 알고 있어. 다음엔 그리로 가서 먹자. 삼식이 3살 위이기에 부르기 좋고 더 가까운 느낌이 들어 오빠라고 부르고 있다. 오빠, 그런 거 사줄 여유가 있어? 그건 비싸잖아. 아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나 돈 잘 번다고. 정말 나 책임질 수 있어? 그럼. 우리 빨리 결혼하자. 날짜 언제로 잡을까? 왜 이리 서둘러? 먼저 우리 엄마께 인사해야 하잖아. 알아. 언제 인사하러 갈까? 둘은 일주일 후인 일요일 오후에 여자의 집으로 가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동길의 머리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자리 잡고 있다. 항상
말썽꾸러기 남편이고 아버지였다. 그들을 볼 면목이 없다. 요즘 들어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 전에 없던 일이다. 조심스레 아내에게 전화하니 받는다. 당신이요? 나야 나. 잘 있는 거야? 애들도? 아이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수. 우리 안부를 다 묻고. 마침 전화 잘하긴 했네요. 집주인이 우리 보고 집을 비워달래. 월세가 2달치나 밀렸어. 애들 학원도 그만둬야 해. 알았어. 내가 곧 들러리다. 집주인에게 이번 달 안에 갚는다고 해. 아니, 당신 변했어? 집을 걱정하고. 당신 말 믿어도 돼? 새벽 2시. 시커먼 그림자 둘이 봉천 중앙시장 입구의 한 건물 앞에 어른거린다. 그림자 하나가 배낭에서 절단기를 꺼내 열쇠고리에 들이댄다. 삼식이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안간힘을 다하면서 응응 하는 소리를 냈고 다른 그림자인 동길은 옆에서 가슴을 졸였다. 철컥하는 소리가 나자 둘은 가만히 그러나 신속히 셔터를 열어 사람 들어갈 틈을 만들었다. 삼식이 밖에서 망을 보고 동길이 안으로 들어간다. 손전등을 켜니 유리 진열장 속에서 금두꺼비, 금수저, 금시계가 번쩍인다. 돌덩이로 힘껏 내려치니 강화유리라도 박살이 난다. 배낭에 쓸어담는다. 1분도 채 안 걸린 시간에 셔터 밖으로 배낭을 내밀었다. 동길이 신속히 빠져나오자 둘은 저만치 세워둔 오토바이로 달려갔다. 낙성대 공원에 이르자 오토바이를 자전거 보관소 거치대에 세우고 수건을 꺼내 손이 간 자리를 닦았다. 달빛이 훤히 비추자 나무 밑으로 가서 그 그림자 속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그랬다. 그제야 두 사람은 마음이 놓였다. 도로로 나오자 지나가는 택시에 손을 들었다. 삼식이 집에 무사히 돌아오자 서로 손을 잡고 힘차게 악수했다. 동길이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어때? 내 계획이 치밀하지? 한치의 오차도 없었잖아. 궁금해서 얼른 배낭을 열었다. 동길은 금두꺼비에 제일 먼저 눈이 갔다. 삼식이는 금열쇠를 집어들었다. 두 사람은 하고 소리를 질렀다. 감각이 달랐다. 동길이 금두꺼비를 입으로 가져가 어금니로 깨물었다. 금장이 벗겨지자 허연 플라스틱 속살이 보였다. 아니 이게 뭐야? 수 같잖아. 삼식이도 금열쇠를 꺾어보았다. 반토막으로 툭 부러지니 양 끝에 하얀 플라스틱이 보였다. 아, 이럴 수가. 괜히 헛고생했네. 둘은 꺼낸 작물을 모두 살펴보았지만 모두 똑같았다. 이렇게 감쪽같이 만들려면 돈도 수월찮게 들었을 듯. 이젠 쓰레기다. 먼동이 트고 있었다. 삼식이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왔다. 자, 술이나 한 잔씩 마시고 잠이나 잡시다. 잠이 깨면 어떻게 할지 의논해요. 내 여자를 만나려면 한 번도 모험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럼 나도 그래. 우리 집에 그냥은 못 들어가. 냉전 한 푼이라도 가지고 가야 해. 내가 찜해둔 집들이 몇 채 있어. 이따 잠 깨면 알려줄게. 이왕 나선 거 성공해야지. 자, 몇 잔 마시고 잠이나 자자고. 관할 경찰서 형사께에는 긴급 소집 지시가 떨어졌다. 모두 잠결에 일어나 눈을 부비고 모였다. 신고한 점주는 도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진품은 벽 속에 감춰둔 금고에 두고 모조품을 진열했다고 했다. 강화 유리 진열장에 든 귀금속은
언뜻 식별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형사들은 수사 계획을 의논했다. 사건이 발생한 봉천동 중앙시장 입구를 중심으로 요소마다 설치한 CCTV의 범행 추정 시간의 영상을 분석했다. 새벽 시간대에는 차량의 통행이 뜸하여 이면도로에서는 개별 차량에 지나가는 모습을 식별할 수 있었다. 범행 장소 부근 삼거리에서 빨간 신호로 멈추어 선 오토바이가 보였다. 2명이 타고 있었고 뒷사람의 등에 맨 배낭이 보였다. 다른 곳에서도 다른 의심할 만한 사람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형사들이 각각의 혐의자들을 분담하여 추적하기로 했다. 오토바이 추적팀은 낙성대 입구의 영상에서 같은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낙성대 공원을 뒤졌다.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번호판을 조회하니 도난당한 것이었다. 지문 등 별다른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부근의 영상에는 낙성대 부근 도로에서 사람 둘이 함께 택시를 타는 모습이 잡혔다. 도로 속으로 사라지는 택시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아 차체의 모습을 식별하기 어려웠다. 후미등으로 번호판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그것도 그림자로 가려져 22, 가, 3, 땡땡땡으로 보였다. 끝 세 자리 숫자는 판별할 수 없었다. 차적을 조회해보니 앞번호가 그렇게 나가는 택시가 수천 대였다. 그 모든 택시기사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날 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서 2사람을 태운 기사님은 즉시 연락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어마어마한 업무량이었지만 하여튼 해냈다. 다행히 한 택시기사가 연락해왔다. 신림 난곡 버스 종점 부근에서 2사람을 내려줬다고 했다. 그 기사를 불러 하차 지점을 정확히 확인했다. 아파트 단지를 끼고 난 도로 옆에는 산동네 집들이 질비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형사팀은 거기서 수사가 막혔다. 남자 둘이고 나이가 젊어 보인다는 것 말고는 단서로 잡을 만한 것이 없었다. 이 동네에 사는 전과자들을 조사하니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형사 중 한 명이 혐의자들이 낙성대에서 택시를 타던 영상을 다시 세밀히 분석했다. 택시를 타던 혐의자 한 명이 문을 닫기 전 발을 택시에 올리는 모습에서 신발이 아주 희미하게 보였다. 유심히 살피니 흰색 바탕에 그 신발에는 나이키 로고처럼 보이는 주걱 모양이 식별됐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갔을 것이다. 나이키 신발을 신은 혐의자로 보았다. 형사팀은 그 대상 지역의 주택을 셋으로 구분하여 형사 3명이 각각 조사하기로 했다. 막연하고 지루했다. 건장한 2 남자, 그리고 나이키 신발이 주목할 전부였다. 사실 이 사건은 모조품 도난으로 장물을 회수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만큼 사건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쯤 해서 수사를 미결인 채로 종결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미경이라는 별명이 붙은 김영민 형사는 끈질겼다. 자기가 담당한 지역의 주택을 돌면서 담 너머로 집안 모양과 사람들을 샅샅이 살폈다. 특히 혐의자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남자들이 신은 신발을 눈여겨보았다. 소득 없이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돌려 골목을 빠져나오다 언뜻 한 집의 섬돌에 놓인 하얀색 신발이 눈에 띄었다. 나이키 로고가 박혀 있었다. 노동길에 처 안덕선 씨는 하나로마트 종업원이다. 오늘도 계산대에 앉아 손님들이 카트에 담아오는 상품을 계산하느라 분주하다. 번갈아 식사하는 차례가 되자 종업원 식당으로 갔다. 점심을 들면서 마음은 집에 가 있다. 집주인은 나가든지 집세를 내든지 양단간 알려달라고 했다.
그 기간이 내일까지다. 남편을 생각했다. 저번 전화에선 이번엔 틀림없이 돈을 가져다 준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이 인간이 이번엔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려나? 믿고 싶었다. 또 믿어야 할 정도로 절박한 심정이었다. 돈 벌어 오라고 남편을 쫓아낸 것을 후회했다. 그 주제에 건설 현장 근로자 아니면 농촌에 들어가 계절 노동자로 일할 듯했다. 이번엔 돌아와 목돈을 한번 선뜻 내놓을 수 있을지. 그 약속을 지키려면 내일 저녁까지는 집에 돌아와야 한다. 그렇다. 그래주면 야박하게 군 것이 미안해서라도 이번엔 잘 대접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만 잘하면 왜 내가 무질게 굴어? 나도 부드러운 여자지 무진년은 아니거든.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전화로나마 말하는 것이 사람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해.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에게 아빠의 이미지를 바꿔주고 싶었다. 우리 애들은 나쁜 아버지라는 말만 귀에 박히게 들어왔다. 존경은 못할 망정 고마운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잘 타이르자고 마음먹었다. 김영민은 삼식 오빠와의 약속이 마음속에 가득하다. 엄마도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토요일에 온다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니? 좀 걱정이 되는구나. 아르바이트하는 식당에서 몇 번 보고 사귀었다고 했잖니. 도통 믿을 구석이 있어야 말이지. 엄마, 그럼 나는 뭐 내세울 만한 신통한 거라도 있어요? 오빠는 혈혈단신으로 고등학교 겨우 나와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나도 그렇잖아요. 외로운 사람끼리 엄마 모시고 알콩달콩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내가 결혼해서 나가면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집에 남자가 있어야 해요. 내 염려는 하지 말아라. 아직은 나 혼자 운신할 수 있고 나이 많이 먹어 움직일 수 없으면 그땐 양로원에라도 가지. 너희 신세에 지고 싶지 않다.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 노후는 내가 모시고 싶어요. 이번 토요일에 온다면 그래도 작은아버지하고 이모는 불러서 함께 만나면 어떻겠니? 요새는 바로 결혼한다지만 그래도 가까운 사람에게는 얼굴이라도 먼저 보여야 하지 않겠니? 오시라고 연락할게요. 범행 이틀 후 두 사람은 난곡 삼식의 집에서 만났다. 이제 다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 집은 부유촌에 있는 오래 비어있는 집이고 또 다른 집은 여자 혼자 사는 다세대 주택이다. 이번에는 하고 벼르고 있었고 그만큼 모진 행동도 감행할 각오가 돼 있었다. 결코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었다. 야간에 움직여야 해서 이른 저녁 식사를 하고는 잠깐 잠을 청했다. 그 시간에 형사팀이 들이닥쳤다. 대문은 다른 세대가 사는 쪽에 가까웠다. 문을 두드리자 그쪽 세대의 주부가 문을 열어줬다. 그 여자에게 몇 가지 물었다. 형사들은 집을 돌아 삼식이 집 방문 앞으로 갔다. 동길이 인기척을 느끼자 위험을 감지했다. 벌떡 일어나자 삼식이도 일어났다. 도망갈 길은 없었다. 우선 태연한 척해야 했다. 문을 열자 형사들이 들어왔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당신들이 누군데 함부로 들어와요? 하고 동길이 소리쳐 보았다. 침입자들은 먼저 방 안에 널려있는 물건을 살폈다. 옷장 옆에 불룩한 검은 배낭이 눈에 띄었다. 그 속을 급히 열어보니 절단기, 드라이버, 단도, 손전등이 눈에 띄었다. 흰색 나이키 운동화를 압수했다. 신분증을 보여주며 김 형사가 말했다.
너희를 금은방 절도범으로 체포한다. 경찰서 취조실에서 김영사는 노동길 김삼식을 마주하고 앉아 두 사람의 조서를 작성하고 있다. 두 사람의 신원화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맨 먼저 물었다. 증거가 충분하니 부인할 순 없을 것 같긴 한데 내 질문에 똑바로 대답해요.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게 맞죠? 동길이 태어난 척 노력했지만 떠듬거리는 말이 된다. 무슨 증거로 그렇게 단정하세요? 형사가 압수한 범행의 쓸 도구를 가리켜 보였다. 우린 한번 모험해볼까 연습한 거고 실행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죄가 되나요? 형사는 CCTV 영상을 틀어 나이키 신발에 초점을 맞추고 압수한 신발을 들이댔다. 이래도 아니라고 잡아댈 거요? 형사의 높아진 언성에 이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한다. 노동길 씨는 전과가 많은 걸 보니 상습범인 것 같고 김삼식 씨는 범행이 처음이네요.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김영사는 삼식을 바라보며 질문하기 시작했다. 떠돌이 생활이 지겨웠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었어요.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고. 사실 내일 오후 여자 집에 찾아가 인사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어쩌죠? 선처 좀 부탁할 수 없나요?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사정했다. 워낙 가벼운 죄가 아니라서 재판까지 가는 걸 피할 수 없을 거요. 그는 한숨을 쉬며 단식했다. 아이고, 그 여자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하나. 내 인생은 이제 뭐가 되나. 김영사는 동길에게 얼굴을 돌렸다. 동길 씨도 이야기 좀 해봐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내가 돈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생겼어요. 변명 같지만 이번을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돌아가 착한 남편, 착한 아버지가 될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만 기다리는 가족에게 빈손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사실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쫓겨났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들어가요?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동길의 처 안덕선 씨는 기다리고 기다렸다. 집주인의 전화가 또 걸려왔다. 아이들은 아버지는 왜 안 와, 왜 안 와 하고 부쳤다. 날이 어둡기 시작했다. 덕선 씨는 원체 남편을 믿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만은 믿고 싶었다. 워낙 절박하기에 믿으려고 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아이고, 이 인간을 앞으로 절대로 믿나봐라. 일생 이 인간 안 보고 살겨. 내가 혼자서 아이들 건사하고 내 힘으로 살겨. 내 힘으로. 삼식의 여자친구 김영민은 현관문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를 몇 번인가 했다. 약속 시간이 지난 지도 1시간이 넘자 이제는 그 이유를 전화라도 해주기를 바라면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벨이 울리기를 눈이 빠지라고 기다렸다. 엄마와 작은아버지 내외 이모는 멋쩍게 앉아서 그녀의 눈치만 살폈다. 결국 엄마가 결론을 내렸다. 영미야, 그 사람 실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과는 끝내거라. 자, 손님들 시장하시다. 밥이나 차리자. 그 말에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영미 자신도 엄마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비참한 마음을 사기려고 밖으로 나왔다. 열어두었던 대문을 닫자 그 삐걱거리는 소리에 놀라서인지 나무에 앉았던 까치가 깍깍 울면서 날았다.